국내 최초 유일의 해외 주식 자격증, 글로벌 주식 투자 전문가 3급 시험이 12월 1일 여의도 고등학교에서 치러집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진정한 글로벌 분산 투자를 희망하는 일반 투자자, 금융업 종사자 등 진정한 해외 주식 전문가를 꿈꾸는 모든 분들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응시 접수는 한국경제TV 글로벌 금융투자센터에서 가능하고요. 자세한 안내는 카페 미국 주식에 미치다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팟캐스트 녹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MJ와 함께하는 시간을 준비했고요. 우리 MJ께서 2주 만에 일단 인사를 드립니다. 멀리 출장을 다녀오셔갖고요. 오늘 그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시장에 대한 얘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MJ를 소개하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MJ님. 안녕하세요, MJ입니다. 2주 만에 나타나셨는데 한국 지금 국외로 가셨잖아요, 국외. 네, 그렇죠. 예, 어디 가셨죠? 저희가 북경에 다녀왔는데 제가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번에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제 궁금한 건 날씨가 이렇게 좀 날씨는 어때요? 뭐 여기는 한국은 춥고 조금 쌀쌀한 것 같은데 공기 일단 황사는 아니죠. 항상 봄에 오니까. 근데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북경이요? 예, 제가 이제 4일 있었는데 이제 앞에 이틀, 그러니까 첫째 날이랑 둘째 날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그 심한 걸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지? 저는 사실은 제가 중국에서 유학도 했지만 처음 겪어봤어요. 아, 미세먼지요? 예, 그렇게 심한 거? 예, 진짜로 세상이 흑빛이더라고요. 그런 거 저 처음 경험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 TV에서 잠깐 봤을 때. 네. 그래서 되게 저는 좀 되게 그런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네, 한국에서는 사실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되게 의아했고. 근데 생각보다 저는 마스크는 안 썼어요. 근데 마스크 다들 쓰시던데 저는 좀 불편해서 마스크는 안 썼는데 그래도 뭐 살 수는 있더라고요. 뭐 물론 제 지금 엄청 많이 안 좋아졌는지 속으로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제가 이제 그 렌즈를 끼고 왔는데 눈이 엄청 뻑뻑한 것도 있고 목은 계속 마르더라고요. 그러면 아마 마스크를 제가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총 4일 동안 이틀을 그렇게 겪었다는 거잖아요. 이틀이 그랬고 나머지 하루랑 돌아오는 날은 또 날씨 엄청 좋아졌는데 이제 한국 왔더니 한국에 이제 미세먼지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미세먼지가 엄청 수치가 안 좋아졌더라고요. 사실 발원지가 거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가요? 발원지가? 아니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중국이 일조하는 거는 맞는데 한국도 그러니까 화석 연료를 굉장히 많이 떼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지금 원전을 저희가 중단했지 않습니까? 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원전을 중단하는 것까지는 좋다. 근데 그럼 원전 중단하면은 어떤 에너지를 때울 것인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사실 거기에 이제 화석 연료로 굉장히 많이 뗀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국도 거기에 일조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무조건 이제 뭐 미세먼지 오면 중국만 욕하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내가 봤을 때 거기가 더 심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제 겨울에 지금 천연가스로 바꾸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석탄 연료가 더 많이 떼이는 상황이니까 더 심한 건 사실인데 거기서 오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그게 뭐 제 생각에는 50% 비중 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도 주말에 보세요. 요새 주말에 차 타고 못 다녀요. 한국도 그렇죠. 너무 차가 막히더라고요. 차가 많이 막히죠. 그래서 주말에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훨씬 빠르고 택시도 안 타는데 제가 봤을 때 일단 한국 차가 너무 많은 것 같고 많죠. 한국도 석탄 연료 많이 떼는 것 같아요. 떼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외부의 적을 탓하는 게 훨씬 쉽고 결집력이 쉬우니까 이거 공기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생선을 구우면 안 돼 집에서. 그렇죠.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미세먼지가. 에이, 농담 한번 해봤나 이거 뭐. 근데 이번 출장은 목적은 뭐였어요? 이제 기업들 탐방하고 그런 거였는데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좀 경험이었고 중국의 회사를 가본다는 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렇죠. 정말 좋은 얘기 같은데. 일단은 첫날 도착하고 나서 느낀 거는 천연가스 관련 회사 주식은 하나 보유하고 가야겠다. 저는 무조건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급등했는데. 최근에 한국은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중국의 천연가스 관련 회사들은 지금 조정을 많이 받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정도의 실제로 이제 며칠 동안 그런 걸 겪어 보니까 이거는 개선을 할 수밖에 없겠다. 중국 정부가 개선하지 않으면 그거는 결국에는 민심이 폭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안 좋아요, 정말로. 너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천연가스로 작년부터 중국 정부가 좀 급하게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런 게 지금 다 이유가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이 안 좋고 뭐 어쩌고 해도 천연가스 관련 회사들은 돈을 벌 수밖에 없겠다. 그게 뭐 당연히 중국 정부가 마지노선을 뭐 영업이익 그 순이익 7%대로 뭐 이제 규정을 지으면서 그 이상은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제 워낙 시장 자체가 크니까 좀 침투율이 워낙 낮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따졌을 때 뭐 장기적으로 지금같이 빠져 있을 때 하나 가져가기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중국 정부가 최근에 이제 섹터별로 조금씩 칼질을 하면서 네, 그렇죠. 섹터별로 많이 망가지고 있는데 네, 그렇죠. 뭐 가장 최근에는 며칠 전에 교육 섹터가 또 이제 한번 너무 질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개선책을 하면서 중국 정부에서 이제 일반 유치원이라든지 비영리 기업들의 뭐 상장 주식을 통한 자금 조달이나 이런 창구를 막아버리면서 또 주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천연가스 섹터도 있었어요. 근데 작년에 이제 그 천연가스 섹터의 호재는 이제 그 마진이 7%까지 중국 정부에서 권유를 했는데 실제 마진이 7%까지 안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확대가 됐었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올해 초 정도까지 제가 알기로 한 50%에서 60% 정도 천연가스 회사가 쭉 수익을 벌어들였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중국 장 안 좋고 하면서 이제 지지부진하다가 최근에 저번 달 정도 됐던 것 같은데 크게 한번 섹터 전체가 한 20% 넘게씩 막 하락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그 CT에서 이제 애널리스트 관련 뭐 좀 영향력이 있는 애널리스트였던 것 같아요. 그 애널리스트가 관련 보고서를 냈는데 이제 그 뭐 인스톨레이션 피를 약간 충칭 정부가 그 비용 설치할 때 설치 초기 비용을 이제 없앴어요. 그러면서 그 CT 애널리스트가 냈던 게 전국적으로 이건 확산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가스 업체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더 줄어든다. 그래서 이제 마진폭이 줄어들 거다. 이러면서 섹터 정체가 엄청 영향을 받았죠. 왜냐하면 그때 가뜩이나 장도 안 좋았는데. 네. 그러면서 빠졌는데 사실 그 애널리스트의 과거 이력을 보면 그 애널리스트는 이제 그런 식으로 내거든요. 내가 사용하는 정부의 끈을 사용했을 때 그런 게 확인이 됐다. 그런 회의를 했던 게 확인이 됐다. 그런 거를 제시를 하는데 이제 일각에서 얘기하는 건 이 끈이 잘못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 작년에 그 마진 7%도 이 CT 애널리스트는 자기의 그런 그 개인적인 끈 앞을 이용을 해가지고 정부의 그 끈을 이용을 해가지고 5% 정도로 제시를 했어요. 정부에서 5%로 제시할 거다. 그랬는데 막상 발표해보니까 7%였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풍력 섹터 관련돼서도 이런 비슷한 그런 언급을 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섹터를 흔든 적이 한 번 있었고 섹터를 리포트 하나로 섹터를 흔들었다는 것 자체도 대단하긴 하지만 과거의 이력을 봤을 때 이번에도 이제 이 끈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의구심이 제기가 됐었고 그리고 요번에 충칭 정부에서 취소했다는 비용이 사실은 천연가스가 이제 뭐 중국에서도 마찬가지 뭐 그 태양광하고 비슷하게 초기 설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인프라 다 갈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부의 보조금 비슷한 형식으로 인스톨레이션 초기 설치 비용비 뭐 이런 것들을 그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건 완전 과거 얘기고 다른 지방 정부들은 이미 다 취소했던 거를 충칭 정부는 이제 취소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전국적으로 퍼지거나 다 취소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너무 과도하다. 다만 그때 장이 너무 상황이 안 좋았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이후로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10% 넘게 올라온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장상한가 맞춰서 좀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고점 대비 제가 봤을 때는 고점 대비 못해도 한 20%에서 30%는 떨어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건 생각보다 많이 네, 그렇죠. 요즘 상황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같은 시기에 좀 보유를 하고 장기적으로 투자하기 좋겠다. 중국의 이제 천연가스 이제 교체 수요라든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교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의미에서 중국 가스 업체 뭐 ENN 에너지라든지 한국말로는 신호가스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홍콩에 상장돼 있어요. 뭐 차이나 가스 홀딩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뭐 미국 ADR로는 거래가 안 되죠? ADR로는 상장 이런 전통적인 업체들은 보통은 이제 그 자사에 많이. 근데 미국의 LNG라고 요건 중국 관련된 회사 아닌데 전 세계적으로 가스 하는 회사인데 그 LNG예요 코드가 그 회사도 있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저기 보시는 게 좋을 우리 것 같아요. 유명한 저것도 있잖아요. UNG. 천연가스 ETF. ETF는 좀 ETF를 좀 단기적으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안 하시는 게 왜냐하면 ETF가 그 구조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콘텐곤이 뭐 백어데이션이 해갖고 선물과 파생을 이용하는 롤오버 할 때 이게 또 잘 안 되니까 추적을 못 하니까 일단 제가 농담 삼아 말씀드리고. 근데 한 배짜리는 이제 장기 보유 가능하죠. 근데 두세 배짜리 같은 경우에는 장기 보유 조금 힘들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다소 ETF가 꼭 그 상품을 그대로 추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왕왕.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인지하셔야지. 일단 내가 뭐 만약에 뭘 샀는데 반드시 선물하고 똑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그리고 제가 하여튼 느끼기에는 그 체감적 그냥 딱 갔을 때 너무 공기 안 좋고 하니까 이런 게 매년 반복된다고 하면 분명히 이거는 정부에서 개선하려고 살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자연히 그건 수혜를 장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다. 그렇다고 그런 업체들이 갑자기 주가가 막 뭐 다들 아시겠지만 막 폭등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북경을 제가 오랜만에 갔어요. 한 3년 정도 만에 갔는데 좀 굉장히 색다른 색다르다기보다는 뭐 똑같죠. 여전히 똑같은 건 똑같은데 좀 뭐랄까 현대와 과거가 공존한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자동화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뭐 현금 같은 거 거의 안 쓰고 뭐 위챗페이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색달랐고 일례로 또 한 가지 재밌었던 게 이제 몽고식 텐트 있잖아요. 그 뭐라고 부르던데 몽고식 텐트 큰 거. 거기서 이제 몽고식 고기를 먹는 그런 식당이 있어요. 가면 텐트들이 예, 약간 놀이공원 들어가는 것 같은데 들어가면 텐트들이 쫙 있어요. 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딱 앉아서 먹는 건데 미리 주문을 해야 됩니다. 양고기를. 그래야 숙성을 해놔요. 양고기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한 마리가. 그냥 한 마리가 딱 들어왔어요. 그 양고기 한 마리라는 게 나 감이 없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마리라는 이게 게? 제가 이거 청취자분들께는 뭐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그걸 좀 이렇게 묘사를 잘해갖고 요걸 보면은 한 마리가 이렇게 해체가 돼가지고 그 고기를요? 그렇죠. 딱 이렇게 눕혀져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한 10인분 정도가 되는데. 이게 보통 이게 좀 그거 같은데 느낌상 우리가 그 이제 고등어 생선구이 시키면 쫙 갈라갖고 배를 갈라갖고 이렇게 뜯어 먹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부위별로 또 먹는 방식도 다 다르고 굉장히 독특해요. 대륙의 어떤 스케일이네요, 스케일. 네, 굉장히 독특한데 한 마리. 이게 재밌는 게 직원들이 굉장히 친절하더라고요. 같이 동료들이에요, 같이. 네네. 직원들이 굉장히 친절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굉장히 친절하구나 했는데 여기 오른쪽 그 가슴 쪽에 보니까 QR 코드가 있어요. 그걸로 팁을 주는 거예요. 이거 뭐야 또. 제가 그거를 굉장히 독특했어요. 팁을 주는데 그냥 이렇게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QR 코드를 찍어서 팁을 줄 수가 있더라고요. 뭐 어떻게 빠져? 뭐 3위원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위챗페이라든지 그런 데서 나가는 페이먼트가 나가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런 거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편의점, 뭐 스타벅스나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그 영수증 끊어달라고 하면은, 현금 영수증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 부가가치세에 나오는 영수증, 정식 영수증을 끊어달라고 하면 과거에는 이렇게 써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자 영수증을 줘요. 그래서, 뭐 메일로 보내는 이렇게 카드로 계산하고 영수증 쭉 나오잖아요. 그럼 밑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이 QR코드 찍으면, 그걸로 이제 영수증을 자기 뭐 개인 이름 넣고 현금 영수증 하듯이 거기에 제 이름 넣고 해가지고 영수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와, 중국이 아직까지도 길거리에 이게 뭐 아직까지도 좀 지저분한 것도 많고 뭔가 좀 과거 같은 모습이 많이 있는데도 속에 이런 것들은 현대화된 것들이 너무 많다. 굉장히 이제 좀 독특한 느낌이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느낀 게 공유 경제에 대해서 저는 조금 부정적인 면을 봤는데 어때요? 거기? 물론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 있겠다면은 그 자전거 공유 경제가 한동안 이슈였잖아요, 중국에서. 근데 자전거가 버려져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놓고 간 거겠지만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의 그런 것들이 많고 이렇게 고속도로 비슷한 데를 가는데 여기에 자전거를 왜 세워놨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세워놓은 사람은 어떻게 갔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거기에 자전거가 그냥 막 버려져 있어요. 자전거 못 들어가는 데인데. 네, 그래서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공유경제를 사람들이 너무 막 쓴다, 자전거. 이제 알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 의식 수준이 따라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 따릉이인가요? 그거가 정부에서 관리를 해서 그런지 하여튼 관리가 잘 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아무데나 막 버려져 있지 않고. 근데 이 공유경제 중국의 이제 그 뭐 오폰가 그런 자전거 공유경제 업체들을 보면 그런 공간이 따로 없어요. 뭐 이렇게. 근데 뭐 그런 거가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아무데서나 탈 수 있다. 뭐 저기 뭐야 우리 소카처럼 그런 것도 될 수가 있겠지만. 너무 무질서한 느낌이었어요. 돈이 안 될 것 같았어요. 아무데나 버려져 있고 그리고 그 막 안장이 빠져 있고 막 파손네 파손. 네, 다 훔쳐가고 막 그러니까 그 예전에 제가 해운회사에서 일할 때 리스크 중에 하나가 컨테이너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게 엄청 비싼데 컨테이너를 훔쳐가요. 그게 추적이 안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싱가포르나 뭐 자카르타 뭐 이런 그 홍콩이나 그런 데가 잘 돼 있는 데는 컨테이너를 내리고 이 컨테이너가 짐을 사람들이 빼갈 때까지 뒤에 어떤 제 이름은 다 까먹었는데 거기 항구에 이렇게 선적해두고 거기서 막 물건 빼가고 왜냐면 그 컨테이너 하나 다 안 채워가고 이제 그 뭐 저기 그 업체들에서 그 물류 업체들에서 그 컨테이너를 사서 여러 개를 막 나눠서 넣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거기서 빼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내려놓고. 근데 그런 게 그 항구가 시스템이 잘 안 돼 있는 데일수록 이게 체이싱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들어간다면 어디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찾아오는 게 비용이 더 든단 말이에요. 컨테이너가 뭐 한두 이게 무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랑 마찬가지로 자전거가 그 넓은 데에서 그렇게 없어지면 제가 봤을 때 손실률이 더 클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한동안 이슈였잖아요. 공유경제 하면서 이게 뭐 스타트업으로 막 했었는데 저는 그쪽에는 조금 부정적인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되지는 그걸 한 번 그러니까 그 자전거 이렇게 된 거를 한두 건 본 게 아니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계속 받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좀 안 되는 걸 받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그 중국의 쫑관춘이라고 여기가 예전에 이제 뭐 용산 전자상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컴퓨터 뭐 이런 것들이 좀 유명했던 중국에 이제 그 중국어 배울 때 나와요 교과서에. 모르겠어요. 요새는 다르게 나올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배울 때 옛날에는 그쪽이 이제 용산 전자상가처럼 그런 컴퓨터 막 전문 상가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고 했었는데 지금 헷갈리니 제가 쫑관춘인지 산리툰인지 헷갈리는데 어쨌든 그런 비슷한 데였는데 지금은 약간 그런 스타트업 업체라든지 그런 애들이 많이 있어요. 약간 실리콘밸리 비슷한 느낌으로 그런 업체들이 거기 지역에 다 몰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보자면 약간 서북 쪽 자금성을 기준으로 약간 서쪽 북쪽으로 좀 가면 그쪽 지역에 있다고 보면 되는데 거기에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아는 뭐 띠디 추싱이라든지 뭐 그런 업체들이 바이두 다 몰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밀집돼서 서로 좀 많이 협력하는 모습을 봤었고 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런 총체적인 느낌을 받았는데 제가 뭐 저희가 갔던 기업들 중에는 뭐 비상장 업체도 있었고 상장 업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이제 좀 업체들 중에 좀 인상이 깊었던 기업들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이제 보통 탐방을 가게 되면 사전에 정보를 좀 구하고 가시지 않아요? 뭐 이렇게 미리 가기 전에 그 회사에 대해서요? 네. 그렇죠. 하고 가는데 뭐 막상 갔더니 또 물론 이번에는 그런 케이스가 없었겠지만 약간 이제 저는 이제 뭐 갔더니 농지가 없고 예전에 그거는 뭐 그런 일도 초대현대에 오는 건 말씀이시죠? 그렇죠. 또 그런 애들은 애초에 이걸 받지 않겠죠. 간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혹시 생각했던 가기 전과 물론 이제 말씀하시겠지만 그런 차이점이 있었나요? 오히려 대부분 저는 더 좀 놀라웠다. 들은 거보다 미리 안 거보다. 네, 실망보다는 이렇게 굉장하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좀 했었는데. 그럼 기대 한번 갖고 좀 들어보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그 미디어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그 화처 미디어라고 근데 요거는 아쉽게도 창업한에 상장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 고객이 접근하지 못하는 종목이긴 한데 이 종목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얘네가 이제 그 대만이나 이런 그 유명한 나의 소녀시대 뭐 이런 업체 그 영화도 배급을 중국에서 하고 그런 업체이기도 하고 자기네가 직접 만드는데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뭐 자기네가 1위고 뭐 그런 건 다 그렇다 치고 거기서 보여줬던 차트 하나가 딱 저한테 남았는데 1년의 제작 편수로 시장 점유율을 보여줘요. 지난 한 10년간은. 그럼 차트로 이게 막 그림처럼 따다다닥 차트가 막 커졌다 작아졌다 막 이러는데 이게
계속 얘네가 커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난 몇 년 동안은 부동의 1위가 되는 다른 2위와의 격차가 거의 50% 이상 더 많이 만들더라고요, 영화를.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규모가 굉장히 크구나. 그래서 확실히 얘네들이 하는 얘기는 이제 디즈니 얘기를 결국 많이 하죠. 디즈니가 IP로서 성공한 그런 사례를 보여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사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화처미디어도 그런 이제 그 IP를 활용을 많이 보유를 하는 그런 회사로 커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데서 시장 점유율 1위니까 당연히 그런 산업은 계속 커질 거잖아요. 그리고 연예인 관리도 하고 엔터테인먼트 총괄하는 회사인데 거기서 굉장히 가능성이 좀 크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중국 업체들은 중국의 회사, 중국의 TV는 뭐 CCTV가 대표적으로 있지만 사실 이건 정부 운영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KBS 뭐 이런 식이어가지고 사실은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다른 데 대비. 그래서 런닝맨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중국의 지방 정부 지방 방송국이 그걸 성공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방송국도 엄청 많고 그러니까 시장이 우리나라랑은 비교가 안 되게 굉장히 큰 시장이라서 이런 데에서 영화를 히트시킨다는 게 굉장한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좀 깊은 인상도 받았고 제가 가장 깊은 인상을 받았던 건 역시 뭐 이제 그 비상장 업체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갔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한국에서도 이미 아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비상장인데? 예. 왜냐하면 이제 뉴스에도 많이 나왔고 요거를 그 업체 이름 바이트 댄스라고 하거든요. 바이트 댄스. 바이트 댄스. 예, 요게 이제 그 얘네가 갖고 있는 주요 서비스가 몇 개가 있는데 가장 유명한 거 두 개만 말씀드리면 찐르토우티아오라고 있고요. 그리고 틱톡. 예, 요거는 만약에 이제 요새 좀 연령층이 조금 어리시다고 하면 다 아시는데 요 틱톡이라는 앱이 있어요. 요게 15초짜리 동영상, 짧은 동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뭐야 이러고 봤거든요. 15초짜리? 네. 15초. 근데 한 30분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보다가? 네, 그냥 정신없이 멍하니 보는데 그냥 계속 그냥 음악에 맞춰서 무슨 재밌는 동영상도 만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멍하니 지나가요. 근데 얘네가 처음에는 틱톡은 뭐 이제 얘네가 틱톡이 2016년도에 나왔거든요. 나와서 이제 한국에도 요새 있고 중국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외국용은 틱톡이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또우인이라고 하는데 요 두 개 요거로 조금 많이 알려져 있는데 중국에서는 찐르토우티아오라고 요게 이제 하는 그 역할이 뭐냐면 관심사를 이제 넣고 그 사람 관심에 맞는 뉴스를 뽑아주는 거예요. 왜냐면 요새 정보의 호수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거 별거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등록된 계정만 지금 7억 개가 넘고요. 7억 개 중국 내에서 7억 명이 넘는 그 등록이 되어 있고 매일 그 뭐 MAU라고 하잖아요. 그 메일이니까 이거는 매일 네. 그 데일리죠. 네네. 그러면 DAU. 예, 매일 이제 그 사용하는 활동 사용자 수가 1억 2천만 명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게 데일리 액티브 유저인데 데일리 액티브 유저가 지금 1억 2천만 명이 그거를 매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뉴스고 그렇게 이제 또 빠르신 분들은 바로 이제 캐치하시겠지만 여기에서 얘네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이 유저 수들. 그래서 광고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 광고가 뭐 이렇게 뭐 밖에 붙여놓고 뭐 이런 것도 광고지만 사실은 요즘 세대들은 뭐 이거 핸드폰만 보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1층에 2층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맞아요. 결국에는 광고의 가장 좋은 수단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광고 수익으로 좀 많이 벌고 있는 상황이고 얘네는 보면 초기에는 좀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광고할 수 있는 소규모 도시 위주로 하다가 지금은 이제 얘네가 거의 1, 2선 도시 쪽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얘네 기업 가치를 보면은 세계 유니콘 기업이 있잖아요. 유니콘 기업이라는 게 결국에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이제 비상장 스타트업을 얘기를 하는 건데 딱 하면 생각나는 것들 있죠. 뭐 유니콘 기업 하면 뭐 어떤 거부터 생각나세요? 딱 들으면? 유니콘? 네. 우버? 네, 당연히 우버, 뭐 에어비앤비도 있고.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1위가 바이트 댄스예요. 그 스타트업 순위로 전 세계 치면 글로벌로 치면 얘네가 기업 가치가 지금 750억 달러거든요. 750억 달러면 지금 약간 80조 원 정도 원화로 환산하면 엄청 큰 거잖아요. 엄청 그리고 얘네가 바이트 댄스가 1위고 2위가 우버입니다. 720억 달러. 그리고 3위가 띠디 추싱이에요. 그 택시 부르는 카카오 그렇죠. 택시 같은 거. 그게 560억 달러. 그리고 4위가 에어비앤비,
5위가 스페이스X, 그리고 6위가 뭐 스트라이프 뭐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7위가 위워크고요. 10위까지 중에서 3개가 중국 업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이 이런 대박이네. 쪽으로 지금 굉장히 지원도 많이 해주고 빨리 커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고, 그 중에서 1위가 바이트댄스니까 사실 굉장한 업체라고 할 수가 있죠. 성장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 시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시기는 몰라요. 네. 그 회사에서 어떤 뭐 약간의 비공식적이라도. 근데 이게 보니까 IPO라는 게 너무 유동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충 예정은 하지만 그 시기에 대해서 갑자기 조금 뭐 투자를 더 받을 수도 있고 프리 IPO로 아니면은 이제 상장이 예정돼 있다 장상은 너무 안 좋아서 밀릴 수도 있고 하여튼 너무 유동적이어서 그건 좀 예측하기가 힘들고 얘네가 이제 앱 사용 시간으로 봐도 그 74분이 나오거든요. 하루 평균에 74분. 그럼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1시간 10분 정도 되니까. 근데 이게 위챗 하루 평균 사용 시간을 넘어서요. 그러니까 위챗이 그런 걸로 굉장히 유명했었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다고. 근데 그것도 넘어섰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사용한다는 거고, 이게 또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 최근에 상장한 업체 중에 취토티아오로 있으니까 찐르토티아오잖아요. 근데 취토티아오라고 비슷한 업체가 있어요. 근데 취토티아오는 약간 4호선 도시 뭐 이 정도에서 비슷한 서비스를 하는 데인데 얘네가 미국에 상장했습니다. QTT라는 그 종목 코드로 QTT. QTT. 근데 얘네는 그러니까 이 광고 수익을 따내려고 그 사람들한테 그 뉴스를 보면 돈을 줘요. 우리나라에 그런 거 있었죠. 예전에 광고 보면 주는 것처럼 뉴스를 보면 돈을 준대요. 맞아 있었어. 네, 그래서 그 최근에 이 기업이 저기 심천에 있었나? 하여튼 다른 데 어디 있었는데 거기에 갔다 온 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달에 거기 그 돈 주는 비용만 20억 원이 나간대요. 그러니까 얘는 아직도 적자인데도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도 광고가 엄청 들어온대요. 왜냐면 최근에 광고할 수 있는 이 창구가 너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이 그 많은 유저 수를 보유하고 있고 광고가 노출이 되는 이런 데는 그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한 달에 20억 원씩 지급을 하는데 사람들한테. 근데도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찐르토티아오가 있는데 되겠나 했는데 중국이 그만큼 크다는 게 1, 2, 3선 도시는 찐르토티아오가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밑에 더 낮은 급의 도시는 얘네가 장악을 하면 그만큼 그래도 시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굉장히 재미있는 게 있고, 틱톡 같은 경우에는 한번 만약에 오늘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들어보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다운받아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쓸 수 있어요? 네, 저 다운받아서 쓰고 있어요. 저는 요새 뭐 SNS는 끊어가지고 아예 안 들어가고 있지만. 그럼 뭐 어떻게 뭐 모양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한번. 근데 지금 이거는 무음이 안 돼요. 이거는 저렇게 무음을 해놔도 틀면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방송 중이니까 못 듣는데. 15초? 예, 10 얘네가 15초, 15초짜리. 근데 한번 들으면 이렇게 막 그 시간이 훅 지나간다. 네, 그냥 옆에 거 계속 그냥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MJ는 야한 거 좋아해서 야한 거 맞나? 아니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그게 포인트겠죠. 그냥 흔한 영상이면 이게 성공 못하겠죠. 딱 짧지만 그렇죠. 뭔가 임팩트 있는 강하게 뭔가 그런 거 좀 나도 한번 좀 깔아서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주요 투자자로 알리바바 사모펀드, 알리바바 사모펀드 계열도 들어와 있고 소프트뱅크 당연히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투자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뭐 이제 상장을 뭐 하면은 나중에 그때 뭐 이건 나중에 투자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사실 뭐 저희가 오늘 이런 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꼭 이거를 투자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 사실 요새 장상도 안 좋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 좀 이런 재밌는 기업들 들고서 이런 것도 있구나. 중국이 이런 추세구나. 요새. 제가 궁금한 게 비상장은 한국에서는 어쨌거나 거래가 되잖아요. 보통 둘이 만나서 다방에서 만나서 종이 쓰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뭐 중국도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개인이 하기에는 좀 힘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뭐 굵직굵직한 투자자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뭐 사실 그분들이 나갈 때는 뭔가 뭐 한국에서도 대주주가 뭐 파는 것처럼 뭐 그런 거지 뭐 사실은 우리나라처럼 개인들이 갖고 있어서 하기에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상장하기만을 손꼽아 준.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예전부터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최근에 어떤 추세가 뭐 읽기에서 결국엔 지금은 동영상이잖아요. 유튜브가 그렇죠. 대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파생돼 나온 어떤 하나의 또
뭐 이제 그 아류작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하나의 어떤 줄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틱톡 같은 요런 추세가. 그래서 최근에 추세를 알아보기에 또 좋으니까 한번 그렇게 다운받아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예. 그리고 또 하나 갔던 이제 비상장 업체 중에 또 재밌었던 데가 예. 요거는 이제 그 정식 회사 기업 명칭은 맥비라고 하거든요. MEGVII 맥비라고 하는데 예. 또 이제 그 얘네가 그 산하에 갖고 있는 플랫폼 이름이 페이스 플러스 플러스라고 있어요. 페이스하고 더하기 이렇게 두 개 있는. 페이스북 비슷한 거. 네, 얘네가 이제 안면 인식 AI 그 유니콘 기업인데 그 최근도 아니지 좀 오래됐는데 그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 안면 인식으로 이렇게 결제하고 아이디 하는 거 나와가지고 막 테스트하고 그랬던 적 있잖아요. 그래서 이슈가 됐던 적. 그게 얘네 기술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 설명을 드리면은 뭐 이제 뭐 여러 군데 뭐 알리바바라든지 엔트파이낸셜이라든지 화웨이, 레노버 이런 데랑 많이 이제 협업을 하고 있고 뭐 중국 정부에 많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뭐 이제 국가공안국, 세무총국 이런 데. 그리고 이제 얘네가 사실 안면 인식 쪽으로는 세계 최대 기술 플랫폼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 방식으로 이제 고객들한테 많이 뿌리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알리바바, 레노버 뭐 이런 데랑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안면 인식이 중국에서는 이제 보안 쪽이랑 많이 관련이 되는데 그렇겠죠. 요거는 실제로 봤을 때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최근에 이제 그 막 그런 뉴스들 많이 나오잖아요. 뭐 최근에 나왔던 뉴스인데 콘서트장에서 범인 체포한 거. 그래서 이제 카메라랑 이제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콘서트장이면은 몇천 명, 몇만 명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모자 쓰고 간 거예요. 이제 그 수배범이 안심하고. 근데 검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뉴스에 나왔었는데, 실제? 네, 검거가 됐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너무 황당한 거죠. 모자도 쓰고 왔고 이게 뭐 이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어떻게 날 찾았냐. 얼굴에 큰 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래서 봤더니 이 기술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 카메라 기술로 이제 5,000명을 지금까지 검거를 했대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그냥 막 지나다니는 사람이 막 지나다니는 거기서 다 잡혀요. 다 잡히겠네. 그 철치돼 있으면. 네, 이게 재밌는 게 그 미팅하는 방으로 들어갔는데 큰 홀이 있어요. 자기네 제품도 있고 그 무슨 무슨 FBI 룸 들어간 것처럼 그 이렇게 TV가 쫙쫙쫙쫙 있고 막 계속 영상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 영상은 밖에 자기네 건물 밖에 이제 거리를 찍고 있는 카메라들이에요. 사람이 지나갈 때 사람의 네모가 표시가 돼요. 우리 그 뭐 자율주행차 옛날에 뭐죠? 뭐 엔비디아 거기 보면 이렇게 사람 잡는 것처럼 그렇게 잡혀요. 근데 그 사람이 딱 카메라 안에 들어오자마자 딱 잡는데 그 밑에 그 옆에 중국말로 이 사람의 특징 15가지가 쫙 나와요. 잡자마자 남자, 짧은 머리, 뭐 가방, 무슨 색, 뭐 옷, 신발 뭐 이런 게 특징이 딱딱 잡혀요. 그러니까 이게 분석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냥 딱 카메라에 찍히면 그게 설마 바로 인식이 되더라고요. 남자 성별이 가능하다고요? 네, 그냥 남자, 여자의 성별이 근데 물론 뭐 이제 여자가 머리 짧게 하고 남자처럼 하고 다니면 또 그걸 다 혼란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엄청나네. 네, 그리고 가까이 가서 얼굴 이렇게 뭐 이 정도 우리 거리에서 카메라 찍히면 그 얼굴로 나이를 가늠을 해요. 물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뭐 동안인 사람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이제 카메라 앞에 서 있는데 제 나이가 이렇게 나왔어요. 뭐 훨씬 젊게 나왔는데 거기다 제가 막 인상을 써봤거든요. 인상 썼더니 나이가 점점 늘더라고요. 주름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고 이제 엄청난 기술이다. 그리고 보니까 또 거기에서 이제 홍보 영상 보니까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데 그거 사람들마다 번호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 고유 번호래요. 이건 조금 무서웠어요. 뭐냐면 저도 고유 번호가 부여됐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중국에 가면 저는 카메라에 찍히면 그 기술로 이용하는 한 얘네들 기술로 이용하는 한 저는 계속 그 번호로 이제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한국에처럼 개인정보 관련된 법규가 심하지 않다 보니까 좀 그런 게 발생을 한 거 아닌가 싶은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얘네들이 기술이 더 발전할 수 있었어요. 이쪽은. 물론 이제 한국 같은데 이런 기술을 수출하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그렇지 않은 뭐 개인정보 관련된 규율이 조금 약한 데에는 많이 팔릴 수 있을 것 같고 정부 입장에서는 통제가 엄청 잘 되는 무서운 시스템이죠. 그렇죠. 예전에 빅브라더 같은 것들은 뭐 진짜 뭐 빅브라더 같은 거죠. 뭐 카메라로 모든 사람의 그런 게 다 인식이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가 되게 좀
인상이 깊었고 그리고 딱 갔는데 그 미팅룸 들어가는데 그 유리문에 뭐 이렇게 찍는 게 없어요. 근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했더니 직원이 오니까 카메라가 딱 해가지고 TV에 나와요. 뭐 직원 누구 모든 게 다 얼굴로. 네, 그런 문이 딱 열리더라고요. 야, 그리고 사무실도 한번 투어를 했는데 야, 다 코딩하고 있더라고요. 다 코딩하고 있고 막 서서 일하는 사람, 앉아서 일하는 사람 진짜 자유롭고 막 먹을 거 막 쌓여 있고 그리고 막 창업자 이런 사람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약간 페이스북 가면 이런 식일까 싶을 정도로 약간 예, 되게 좀 자유로운 분위기 같은 느낌을 받았고 난 솔직히 그런 부분들은 상상이 잘 안 가. 한국도 되게 경직된 조직 문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가 그렇게 진짜 그날만 뭐 이렇게 그 흉내낸 게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가 딱. 아이고 저희 온다고 뭐 굳이 뭐. 근데 진짜 그렇게 대박인데. 아니 보니까 얘네가 지금 편의점에 무인 편의점 같은데 이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고요. 그렇죠. 그 뭐 아마존고 같은데 그렇죠. 확실히 이런 적용이 되고 지금 미니소 같은 데랑은 이미 하고 있대요. 그래서 미니소랑 하는 건 뭐냐면 이 고객이 뭘 사는가 이걸 감시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패턴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왔다. 그럼 제가 오면 제가 인식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뭘 사는지 언제 뭐 어떤 주기로 뭘 사는지 그런 패턴을 파악하는 그런 데에 좀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 보니까 소프트웨어도 하지만 하드웨어도 같이 해서 자기네가 패키지로 하고 있고 보니까 하여튼 보안 매출 쪽이 지금은 좀 많이 높더라고요. 50% 그렇겠죠. 이상이 좀 그렇겠죠. 그쪽인 것 같고. 얼굴은 거짓말 이제 매출 뭐 이제 좀 향후에는 뭐 지금은 상장 안 돼 있지만 상장을 위해서는 뭐 매출처라든지 고객 같은 거 좀 다양화. 지금은 정부가 좀 크니까. 근데 이제 얘네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중국은 그 경찰 공안들이 안경 쓰고 있으면 그게 다 웨어러블 그 약간 구글 글라스처럼 그게 또 그런 거예요? 예전에 구글 글라스 그처럼 그렇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요거 기술 딱 적용되면은 그런 공안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애들이 이제 다 그걸로 가능한 거죠. 어쨌거나 그 빠른 순간에 사람을 분별할 수 있다는 기술력만도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네. 그래서 저희가 그 바이두도 갔는데 바이두 갔을 때도 이제 그 1층 로비에는 사람들이 이제 있죠. 많이 있잖아요. 저희 같은 방문객도 있고. 근데 이렇게 자기네 사무실로 올라가는 길에는 안면 인식 그 패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 사람이 맞으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뭐 일명 BAT라고 하잖아요. 뭐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뭐 이런 애들은 자기네 안면 인식 기술을 다 가지고 있대요. 근데 다만 이제 얘네 페이스 플러스가 그쪽에서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기술자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이런 식으로 좀 상상치 못했던 좀 그런 데에서 좀 엄청난 그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시니까 지금 앞에 있는 기업은 틱톡 아까 얘기했던 그 기업은 아직 뭐 상장을 좀 이 기업 둘 다 상장 안 한 기업이죠. 상장 안 한 기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아직 특별히 기약이 없는. 예, 아마 근데 이 기업들이 다 뭐 향후 뭐 1, 2년 내에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워낙 이제 시총들이 기업 가치들이 크다 보니까 그런 가능성들이 있는 기업들이어서 사실은 그때 되면은 뭐 워낙 뭐 언론에서 많이들 얘기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그런 거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면 다들 좀 이런 것들 알고 있는 분들도 사실은 많을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요까지만 들어보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는 중국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런 약간의 영화에서 보는 듯한 왜 그런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뭐 이렇게 안면으로 촥 인식해서 촥 사람 우리 나라에서 이런 게 있을 정도까지 생각이 드는 정도인데 그게 그렇게 중국에서 먼저 하고 있다는 거에 정말 놀랍다 생각하는데 한국에서는 안 되죠. 개인정보 동의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쨌거나 근데 이게 오히려 더 약간 아직까지는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그게 더 규제가 더 심하고 더 자유스럽지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약간 좀 언밸런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걸로 치면은 뭐 약간 아직까지도 길거리에 가면 좀 지저분한 부분도 있고 뭔가 무질서한 부분도 있는데 완전히 또 반대쪽으로 보면은 사실 이렇게 어떤 한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을 능가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렇죠. 거예요. 예. 혹시 그런 거에서 약간의 좀 이게 진짠가라는 생각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쪽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이렇게 거리 나가면 지저분한데 뭔가 회사에 들어오면 뭔가 밝고 명랑한 분위기에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은 사실 서양에서 보는 듯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특한 거죠. 사실은 좀 이렇게 가서 좀 뭔가 좀 이상했을 것 같아요. 나가면 막 되게 그런데 회사는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 사실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중국이 한국처럼 그런 전체를 밟는 게 아니고 훨씬 더 뛰어넘고 갈 거라고 하는 부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중국은 항상 제가 봤을 땐 그래 왔어요. 왜냐하면 그 제가 처음에 중국 갔을 때 그때가 제가 처음 갔을 때가 정확히 그 시기에 그게 맞는지 기억 안 나는데 VHS가 아직 있긴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비디오 참. 한 2000 초반이었는데 그때 VHS 많이 봤나요? 있긴 있었잖아요. 그죠? 있었죠. 그리고 CD가 있었는데 그렇게 보급 막 많이 그 CD를 그러니까 비디오 가게 가면은 비디오 많이 빌리지 CD를 보통 그렇게 그러니까 그 섹션 코너로 보면은 뭐 90%가 비디오, 10%가 DVD 이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중국 갔더니 비디오가 없었죠, 아예. 그러고 건너뛰고 DVD가 엄청 활성화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뭐 중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후발주자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건너뛰죠, 중간 단계를. 그러니까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비디오에서 CD 가는 것도 이미 비디오라는 게 보편화되어 있었고 선진국에서는 CD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던 거에서 새로운 데를 가는 거니까 그 과정을 거쳤던 건데 만약에 후발주자다.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습니까? 갑자기 이제 부자가 됐는데 굳이 뭐 예전에 그 시행착오를 겪은 거를 취하지 않고 이미 선진화되어 있는 걸 취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사실은 어느 방면에 있어서는 이미 한국 뛰어넘은 게 당연히 많이 있는 것 같고. 그죠. 뭐 전기차도 좀 한국보다 더 많다고 하고. 전기차 관련 회사들도 사실은 굉장히 활발하고 좀 그렇죠. 많이 있고 기술도 좀 많이 발전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뭐 역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야에 따라서. 약간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도 무슨 산에 가면 그 짐꾼들이 있잖아요. 중국은 짐을 실어다 올려주는 거죠. 근데 또 여기 오면 너무 첨단, 그러니까 약간 이게 격차가 커질 것 같아. 그런 것도 있죠. 새로운 어떤 아까 북경 같은 도시하고 조금 더 들어가서 하는 도시의 어떤 그런 차이가 커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사람의 생각 의식 자체도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분들은 생각 높겠지 수준이. 맞아요. 그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확실히 좀 소득 수준도 높고 이런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좀 그런 차이도 조금 있는 걸 느끼긴 했어요. 그리고 또 뭐 담배 같은 것도 이렇게 제가 중국 간 게 10년 전인가 그랬는데 뭐 담배를 막 피웠거든요. 안에서 호텔 안에서 피고 그냥 로비에서 피고 막. 규정은 있지만 지금도 그러나요 아직까지? 아니요, 그게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고요, 당연히. 네, 훨씬 나아졌고. 근데 아직까지도 실내에서 그냥 또 피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근데 제가 호텔에 안에서 로비에서 피는 사람 못 봤어요. 근데 뭐 또 피기는 피는데 예전 같지는 않죠. 예전에는 뭐 비행기 착륙하면 바로 피기도 하고 병원에서 피기도 했고 막. 그냥 호텔 안에서 로비에서 피는 것도 깜짝 놀랐어요. 요새는 로비에서 피고 대화 했더니 그건 좀 없었죠. 조금 나아졌지만 하여간 여전히 제가 이제 왜냐하면 중국은 제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의 그 신비로운 나라예요. 그렇죠. 예전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TV 중에 뭐 아시아 헌터인가 뭐 이렇게 그 나오는 거 다큐멘터리 보면 막 되게 중국에서 아직까지 막 그 정말 막 밀림처럼 생활하는 사람들 나오고 산속에서 지금 지게 지면서 사는 사람이 나온가 하면 첨단 기술을 다루는 사람들 또 완전히 너무나 또 첨단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격차가 커갖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어떤 게 진짜 모습인지 몰라서 여쭤본 거고요. 어쨌거나 이번에 그 말씀하신 이 두 기업, 바이두는 뭘 다 아는 기업이니까 이 두 기업 상당히 흥미롭고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안면 인식이 제일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안면 인식. 네, 저도 이제 저희 생활에 그렇게 직접 와닿지는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흥미로웠고 바이두 뭐 물론 다들 아시지만 직접 가서 봤을 때 되게 흥미로웠어요. 거기도 이제 확실히 요새 AI 스피커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밖에 무인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뭐 사람 안에 있었지만 운전 안 하고 있었지만 무인 자동차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 구글에서 하는 것처럼. 그래서 한번 앞에 뛰어들어 볼까 진짜 멈추는지. 근데 이제 살신성이 나기는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아니 이왕 하려면 우리나라에서 해야지 왜 오만 한번 진짜 기술력이 되는 건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런 무모한 그건 안 되겠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러고 나서 또 뭐 어디 또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뭐 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이제 재밌었던 거 하나 있어요. 우리가 스타벅스 얘기할 때 얘기했었던 건데 스타벅스. 그 중국의 럭인 커피라고 그 루이싱 커피라고 하는데 중국말로는 여기를 저희가 갔죠. 갔습니다. 그러면 커피 드셔보시기도 하고. 네네. 뭐 어땠어요 경험이? 커피 맛은 스타벅스보다는 조금 약해요. 그러니까 스타벅스 커피가 워낙 강하잖아요. 그렇죠, 강하죠. 그런데 정말 신기했던 것은 계산대가 없어요.
계산 주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주문도 앱으로 해요. 그래서 보니까 진짜 황당한데. 자기네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이 있어가지고 그걸 다운 받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주문을 하면 되는 거예요. 사이렌 오더 같이. 사이렌 오더 같이. 근데 그것만 있는 거죠. 진짜로 무슨 저거 계산대 없고.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이거네. 이렇게 이분이 광고를 하는데 이렇게 자기네 그 QR 코드로 앱 다운 받아가지고 거기서 위챗페이랑 연결이 돼가지고 결제하는데 결제한 다음에 그 카운터 뒤에 보면 카메라가 있거든요. 그걸로 자기 커피 만드는 거 볼 수도 있어요. 앱으로 실시간으로. 진짜 첨단이 첨단. 그리고 이제 다 배달은 기본으로 되고. 배달도 돼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스타벅스가 얼러마랑 같이 시작해가지고 배달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특이한 경험이었고. 근데 커피는 약한데 얼마예요? 가격은 비슷했던 것 같아요. 하나에 제 기억으로 20위안 안팎이었던 것 같아요. 한 3,000, 4,000원 정도?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되게 특이했어요. 이거 때문에 그러니까 스타벅스를 위협할 정도로 맛있다기보다는 뭔가 이디야 같은 느낌이랄까? 조금 가격 대비 괜찮고 이제 뭐 배달도 되고 앱으로 주문도 하고 편하고 좀 트렌디한 느낌을 좀 주고 그래서 아마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되게 특이한 특이한 경험이었고 요새 또 그 시차라고 하는데 중국말로 이게 헤이티예요. 그러니까 헤이 부를 때 헤이 그 티 차 할 때 티인데 그 차에다가 뭐 이렇게 치즈 같은 거 넣어가지고 막 이만해요 차 하나가. 되게 활동만한 것 같아 진짜로. 길이가 보통 맥주 잔 긴 거. 그 정도만한 것 같아요. 그 정도에다가 막 차에다가 치즈도 넣고 막 되게. 그래서 저는 치즈 든 거는 개인적으로 너무 안 땡겨가지고 안 먹었는데. 안 먹을 것 같은데. 너무 사람이 많아요. 아니 주문을 했는데 한 30분을 기다린 것 같아요. 그 치즈가 들어간 티를 시켰다는 거예요, 아니면? 네. 저는 이제 딴 거 같이 가신 분들은 그런 거 시켰죠. 근데 반응이 그 가격대도 비쌌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잔당 한 30위안 뭐 이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줄 엄청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비싼 가격인데도 젊은 연령대는 오케이인 거예요. 이것도 다 미리 주문하는 앱으로 다 되어 있고 그 앞에서 계산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새 또 뜨는구나 중국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고 왔고 그리고 이제 뭐 음식 같은 것도 많이 먹었죠. 중국 음식. 또 요즘 뭐 맛있잖아요. 요새 북경에 고급스러운 식당들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도 갔었고 또 기업은 저희가 또 관심이 가던 데가 그 나부인포라고 이거는 아마 한국 개인 투자자분들도 아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심천에 상장되어 있고 이게 002405인데 요거는 이제 그 내비게이션 매출이 한 40% 넘어요. 내비게이션 위주로 많이 하는 업체인데 저는 여기를 가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얘네가 얘기하기가 기술력이 자기네가 이제 전 세계 기업 대비 좀 딸린다. 그런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한국도 네이버나 뭐 그런 지도를 많이 쓰거든요. 구글보다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 나라의 회사가 만든 내비게이션 지도를 더 많이 쓰게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그쪽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구글 맵이 전 세계적으로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그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특히 구글은 뭐 구글 맵 같은 거는 중국에서는 안 되니까 아예. 그래서 이제 그 얘네가 더 클 수 있는 환경이 좀 맞춰져 있는 것 같고 얘네는 텐센트가 지분 한 7% 갖고 있어요. 근데 요번에 또 느낀 점이 하나 뭐냐면 얘네를 통해서 제가 느낀 건데 이거는 텐센트랑 알리바바가 상당히 숙적이다. 뭐냐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알리바바는 지분 투자를 할 때 이제 같이 경영을 하기 위해서 지분 투자를 해요. 거의 흡수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텐센트는 이제 약간 침발라 놓기식. 알리바바가 투자하지 않은데 투자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텐센트의 투자 행태가 맞는 건가라는 고민을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요번에 조금 봤던 부정적인 면은 뭐냐면 이제 텐센트가 투자를 한 데가 하도 많아요. 알리바바보다 하도 많고 둘이 지금 투자 경쟁이잖아요 거의. 그렇다 보니까 텐센트가 투자한 기업들은 알리바바가 투자한 기업들이랑 코업을 못해요. 그러니까 서로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조금 부정적인 면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나부인포 같이 이런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는 데들은
여러 군데랑 해야죠. 오픈하고 네. 다 협조할 그렇죠. 필요가 있는데 네. 텐센트가 투자를 했다는 이유로 물론 공신력도 있죠. 텐센트가 투자를 했다는 거는 또 인정도 받지만 반면에 자기네가 코어할 수 있는 데는 조금 한정이 된다. 그래서 이게 과연 좋은 행태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다. 근데 좀 부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봤는데 어쨌든 그 IR 담당자가 얘기하기로는 왜 텐센트를 골랐냐 알리바바가 아니라 했더니 이제 알리바바는 경영 참여를 많이 하는데 텐센트는 투자를 해놓고 경영 참여는 하지 않는다. 그게 좋아하는 네, 거죠. 그래서 투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앞으로 이런 행태가 더 심해질 거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조금 나중에는 좀 부정적인 면이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IPO를 할 때도 알리바바가 투자했냐, 텐센트가 투자했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투자자들한테 공신력이 달라요. 그래서 좀 많이 그 어떤 인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갈리거든요. 거기서 그런 걸 봤을 때 나중에 좀 두 파로 갈라지면은 사실은 어떻게 될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텐센트는 게임 위주의 회사고 알리바바는 이제 온라인 그렇죠. 전자상거래 온라인 상거래 업체인데 그래서 그런 면을 좀 주의를 할 필요가 혹시 있겠다. 그 텐센트하고 어떤 알리바바와 어떤 라이벌 관계 라이벌인 거죠. 결국 숙적인 거죠, 둘이. 숙적이에요, 둘이. 네. 실제로 그래서 뭐 텐센트는 투자 행태가 나의 적의 적은 친구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알리바바의 적은 나의 친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리바바의 적이면 난 다 투자한다. 뭐 이런 약간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둘이 투자한 퍼센테이지를 놓고 쫙 나래비를 세워보면 알리바바는 대부분 진짜 10% 넘어가요. 투자한 게. 근데 텐센트는 보면은 7%면 제가 봤을 때 많이 한 거고요. 뭐 한 3%. 5% 그러니까 미만이 많아요. 대충 많은 기업에 조금씩 찌끔찌끔 투자. 그렇죠. 뭐 5% 투자해놨으면 알리바바가 딱 투자하려고 하다가, 뭐 넌 텐센트 쪽이구나. 투자 안 하는 뭐 그런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좀 양분화되는 것 같아서 좀 별로 저는 조금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그런 것 같아. 그 유에스탁이 과거에는 뭐 이런 조그만 회사에서 무슨 책도 쓰고 미국 주식 강의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해봐야 사람 눈도 깜짝 안 했는데 한국경제TV가 일단 지분 참여를 하면서 지금 주변에 저한테 문의가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경제TV가 왜 투자했냐. 사실 한국경제TV가 투자한 자체로 이제 먹어주는 거죠. 근데 조건이 뭐냐면 되게 웃긴 거예요. 한국경제TV가 내가 너희들 지분을 이만큼 살게. 너희 회사도 굉장히 좋아질 거고 상호 간에 협력을 해보자. 대신에 전제 조건이 뭐냐면 다른 방송사는 안 돼.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다 그런 식인 거죠. 결국에는. 대신에 너희들 협조를 최대한 해줄 건데 대신에 뭐 다른 방송사가 하면 안 돼. 이런 게 약간 예를 들자면 그런 거잖아요. 일단. 그렇죠. 그래서 약간 뭐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환경도 하고 또 A라는 방송사도 같이 하고 B라는 방송사 하면 좋은데 이게 사실 뭐 근데 똑같은 것 같아 다들. 서로 얘가 들어오면 난 안 들어갈 거야. 뭐 이런 식이 돼서 저한테 보면 사실 불리한 건데. 근데 그게 뭐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야 이번 주말에 뭐 어디 놀러 갈래? 이러면 그래 누구 온대? 이러면 얘랑 A랑 B랑 C랑 와서 그래? 나는 C 오면은 좀 그냥 나는 쉽게 해 집에서. 그럴 수 있죠. 그냥 쉽게 이러면 왜 이러면 이제 나중에 얘기하죠. 추구하다 보면 나는 C랑 좀 안 맞는다.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충분히 약간 그런 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고. 또 있었나요? 뭐 다른 내용. 그리고 뭐 이제 용료 네트워크라고 요거는 600588 상해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인데 요거는 이제 그 클라우드 업체예요. 클라우드. 클라우드 업체인데 요거는 SaaS 이제 SaaS 뭐 이제 소프트웨어 그 서비스 회사인데 ERP 쪽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ERP 클라우드 하는 업체들이 좀 괜찮은 것 같은 게 이제 기업들이 사실은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뭐 이거는 뭐 아실 거 아니에요. 작은 기업들 이제 사실은 예전에 저희가 같이 그 몸담았던 그런 회사도 나중에는 이제 좀 HTS나 이런 데 부담을 느꼈던 것도 사실은 자체 시스템을 갖는다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많이 금융회사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제가 경험을 했던 한 케이스는 제 첫 회사가 해운회사였는데 ERP 시스템 전체는 아니고 그 회계 쪽 시스템만 자체적으로 만들었었어요. 개발했었어요. 물론 되게 편합니다. 회계 담당자 입장으로서는 그런 거를 내가 바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비용도 많이 든단 말이에요. 인력이 많이 들어가요 또. 그걸 관리할 인력도 필요하지. 개발할 인력도 그렇죠. 그러니까 IT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돈도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들 중에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생기는 그렇죠, 거예요. 이런 그렇죠. 거를 자체적으로 하려다 보면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거는 이제 ERP 업체를 전문적으로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이 최근에 이제 뭐 중미 무역 전쟁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슬로우하긴 하지만 이제 계속 앞으로 좀 GDP 성장률은 이제 뭐 유지를 하면서 성장한다고 했을 때 기업들 작은 기업들은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스타트업 업체라든지 제 친구가 요번에 스타트업 그 블록체인 관련된 스타트업 업체에 들어갔었는데 재무부장이 없었대요. 근데 자기가 재무부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재무부 없이 네, 그렇게도 그러니까 작은 업체들은 그렇게 운영이 되다가 규모가 크면은 고용을 하거든요. 그럴 때 ERP 시스템을 자기네 갖출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결국 외주 줄 수밖에 없는 거라서 저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한 ERP 업체들이 앞으로 좀 성장 가능성이 좀 많이 있다. 외주를 지금까지 안 주던 업체들도 줄 거거든요. 계속 향후에는. 그리고 이번에 또 재밌었던 경험이 IR 담당자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기업이랑 IR 담당자가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잘못 적어줬나? 봤더니 같대요. 아니 어떻게 기업이 다른데 IR 담당자가 다 같냐? 그랬더니 그 IR 담당자, 그러니까 그 담당자는 아니군요. 이런 거를 브로커해주는 그런 업체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물어봤더니 자기가 관리하는 기업이 50개가 넘는데요. 그래서 그 50개 넘는 기업에 대해서 IR 쪽의 담당자랑 고객과 매치해주는 그런 직업도 있더라고요. 그런 회사가 있더라고요. 희한한 직업. 이것도 되게 독특하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기업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직접 컨택해가지고 막 하기 힘드니까 이런 업체들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 규모가 되니까 이런 업체들도 있구나. 재밌는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하신 기업들 보면 대부분 다 약간의 그 기술 쪽이잖아요. 저희 이번에 테마가 이제 그쪽으로. 건데 혹시 그런 분야에 대한 또 정부에서 어떤 지원 혹은 뭐 규제 뭐 이런 것도 혹시 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한 바퀴 돌고 있잖아요. 지금 각종 여러 가지 그 업종별로 지금 싣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 전에 또 교육이 좀 그렇게 했고 근데 이쪽 분야는 좀 괜찮은 거야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또 도와주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뭐 또 갈리는 것 같아요. 사실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신규 판호가 계속 안 나고 있고요. 사실 조금 그냥 지금까지로 봤을 때 정부의 어떤 그런 입장이 좀 텐센트를 죽인다기보다는 더 이상 니네가 그렇게 클 필요가 있겠나 하는 그런 입장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왜냐면 게임을 계속 내줘야 되는데 그리고 사실 이거는 조금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 게임이랑 보안 업체 뭐 이런 거랑 아니면 뭐 그런 뉴스 관련해서 그런 업체를 봤을 때 건설적이진 않아요. 게임은 사실은 돈은 많이 버는 회사들이. 그러니까 지금 텐센트나 이런 기업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돈도 많이 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인재들이 다 이쪽으로 영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기를 보면은 항상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전에 일본에 이건 좀 갑자기 옆으로 새는데 일본도 예전에 그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이 부흥하던 시기에 애니메이션 산업이 크니까 그쪽에 돈을 많이 줬대요. 그러니까 인재들이 다 그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이 더 산업이 좋아지고 큰 효과도 있지만 인재는 다 이쪽으로 쏠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중국도 텐센트나 이런 데들이 돈을 많이 주고 이러니까 그쪽으로 인재가 쏠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재들이 이쪽 쏠리는 것보다는 당연히 전기 자동차, 로켓 만들고 이런 쪽으로 쏠리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지 않나 하는 루머 같은 것도 좀 있고. 그다음에 제일 궁금한 거는 그 이제 저는 뭘 보냐면 정부에서 이런 걸 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그 처우 있잖아요. 그쪽에서 일하는 분들의 뭐 한국 대충 아시잖아요. 약간 그런 분야에 있는 우리 한국의 보통 평균 뭐 연봉? 근데 그쪽하고 어떻게 비교하면 그쪽이 더 어떤가요? 뭐 보면 그쪽은 뭐 이제 큰 높은 데는 되게 많이 받는다고 들었어요. 높은 데는 되게 많이 받고. 뭐 격차가 엄청 크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직종인데 그 이 정도 받는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그러면은 중국에서는 그런 데가 더 많이 받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이 받는 거죠. 그런데 또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최저임금하고는 말도 안 되게 더 조금 받는 것도 그러니까 그 격차가 좀 심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올해 좀 느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주식이잖아요. 중국이랑 홍콩 주식은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교육 섹터를 내가 10년 정도 투자를 했다고 보자고요. 그러면은 정부의 이런 어떤 입장 차이로 어떤 그런 규제라든지 이런 걸로 그 섹터가 확 꺾이고 이래도
사실 10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단기적으로 정부의 어떤 규제나 이런 건 예상이 전혀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죠. 어떤 위험도 사실은 예측하기 힘들지만 정부의 규제를 같은 걸 어떻게 예측하냐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나 홍콩 주식을 단기적으로 뭐 퍼포먼스 플레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가능할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 좀 힘들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포인트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중국이 선진 시장은 아니잖아요. 선진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투기적일 거라는 성향 때문에 들어가신 분도 계시거든요. 내가 단타를 치겠다. 대부분이 그러신 것 그런데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건 완전히 거기에 반대되는 입장인데. 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왜냐하면 한국 기업도 단타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심지어는 중국 기업 뭐 가보지도 않고, 뭐 가보지도 않고 뭐 취토티아오다. 이 얘기만 듣고 괜찮은데 그럼 단계적으로 한 달 있다가 막 팔아야겠다. 뭐 이게 힘든 거죠.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은 정부에서 갑자기 규제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뭐 그럼 손절하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그 10년을 버티면 그런 규제가 한번 들어왔다가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된다는 그렇다는 거죠. 다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조건은 이상한 기업이면 당연히 안 되죠. 이상한 기업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농지가 없거나. 그러니까 뭐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사기 기업인데 사실 단타도 그런 기업들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재미없는 기업들 있잖아요. 뭐 천연가스 뭐 이런 거 재미없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면은 정부의 규제 리스크나 이런 거를 조금 희석시킬 수가 있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미국도 당연히 뭐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유난히 중국이나 홍콩의 주식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런 정부의 규제가 당연히 정부가 관리를 통제를 많이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 뭐 단타로 그걸 운 좋아서 몇 번 할 수는 있지만 교육 섹터 같은 거 저는 교육 섹터를 보면서 이게 딱 물리기가 좋다 든 생각이 올해 교육 섹터 엄청 갔단 말이에요. 많이 갔죠. 그러면 그거 보다가 교육 섹터가 그동안 눌렸다. 이제 가나 싶었는데 그럼 위에서 잡았는데 정부 규제에 나서 떨어졌다. 그러면은 또 당연히 그잖아요. 그게 가장 큰 리스크예요. 정부에서 개입하는 게. 그러니까 중국은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걸 희석시키려면은 기간을 늘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아니면 뭐 기간을 늘리거나 싹싹 미꾸라지처럼 피해갈 수 있는 업종 뭐 이런 거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그거는 물론, 만약에 그걸 제가 알고 있었다고 하면 저는 지금 하와이에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번 여쭤본 거고 어쨌거나 이제 슬슬 저희 이제 본 시장을 오늘은요 MJ 그 중국 탐방 특집으로 저희가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료 방송 없습니다. 계속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흐름을 깨지 않기 위해서 오늘은 연속해서 방송하고 좀 일찍 끝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슬슬 넘어가서 어쨌거나 이제 규제도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의 시장 상황을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데 혹시 요번에 탐방 중에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최근에 어려운 부분을 느낄 수 있었다, 피부를 느낄 수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질문 많이 했죠. 사람들도 이제 주변에서 실제적으로 실물 경제 많이 안 좋은 것 같냐.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뭐 그렇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당장의 타격보다는 앞으로가 더 지금 걱정인 상황인 거죠. 장은. 제가 요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중간 선거 끝났지 않습니까? 끝났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도 승리했다. 민주당도 승리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맞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하원 의원 뺏었고. 그렇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상원 수성했다는 것만 해도 사실은 대단한 거죠. 왜냐면은 항상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중간 선거에서는 집권당이 항상 졌으니까. 그런데도 이제 이겨냈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그 2016년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힐러리 후보보다 득표수는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당선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걔네는 이제 뭐 많이 그러니까 다수가 이제 다 가져가는 거니까 지역구를.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번 중간 선거에서 그 트럼프 쪽에 공화당 쪽이죠. 득표수를 그때 2016년보다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봤을 때는 괜찮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직까지도 이제 지지율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2020년도 선거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본 거죠. 그렇게 해서 중간 선거가 끝났는데 장이 왜 이 지경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적으로 그런 걸 본 거예요. 근데 요번에 러스트벨트 쪽은 민주당이 다 가져갔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공화당 봤을 때 민주당이 사실은 보호무역이거든요. 공화당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자유무역을 표방할 것 같지만 민주당이 보호무역을 표방하고 이제 공화당이 자유무역을 표방하거든요. 그래서 왜 부시 대통령 예전에 맨날 그 시장 열어라 막 자유무역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가 좀 반대로 민주당은 오히려 보호무역을 표방한단 말이에요. 근데 민주당이 하원을 이겼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보호무역, 그러니까 예전에 힐러리 후보가 아니죠. 후보가 이제 자유무역 막 이런 비슷한 얘기 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러스트벨트 이런 데에서 공화당 쪽으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샌더스가 졌잖아요. 힐러리한테. 그러면서 이제 그 표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 가면서 그렇게 됐다라는 어떤 결론적인 분석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번에 보호무역을 철저히 얘기를 하면서 러스트벨트 뺏어왔죠. 그러면은 하원이 민주당도 보호무역.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또 뭐 다시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다시 러스트벨트 뺏어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호무역.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둘 다 보호무역이에요. 그럼 무역 분쟁은 줄지 않을 거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무역 분쟁이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날 바로 얘기했잖아요. 중국 무역 뭐에 대해서 좀 강화하는 그런 발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무역 전쟁 완화라든지 그런 것들은 조금 힘들 것 같고, 다만 이제 뭐 그 요번에 사실 에이펙에서도 사실 펜스 부통령과 사실 공동 성명서가 전 채택될 거라고 봤는데 안 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시는 건데, 저는 이제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죠. 지금 트럼프가 은근히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어쨌거나 이렇게 가면 결국 중국이 두 손 다 들고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 어려워질 거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런 국면을 가면 그렇죠. 누가 더 다치나 보자라고 했을 경우에 지금 중국이 다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그런 모습들이 좀 실제 보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거나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에는 미국의 어떤 그 경제 상황이 상처를 어떤 스크래치를 받기 전까지는 계속 밀어붙일 거니까 그런 상황까지 갔을 때 중국이 실물 경제에 타격이 뭐 확실히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뭐 이론적으로 뭐 미국 수출 다 안 해도 뭐 GDP의 0.4%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실물경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번 중간선거 결과로 인해서도 더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증권가의 어떤 그런 뭐 중국 쪽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견들을 보면 굉장히 신중해요. 뭐 4분기에 뭐 크게 뭐 급반등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좀 소프트 뭐 바운 뭐 이제 그 반등이라든지 그런 식으로밖에 안 보고 있고 이런 때일수록 오히려 뭐 시크리컬 업종이라든지 뭐 인프라 그런 쪽으로 가자 뭐 그런 쪽으로 결국 가자는 얘기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뭔가 개선될 기미가 좀 없는 상황이라서 장이 좀 이런 것 같아요. 저는 11월 말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G20 정상 회의가 열리고 이렇게 하는 거가 끝나면 저는 잘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트럼프가 어쨌거나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고 막말도 많이 했지만 주식 시장이 올라온 거, 그 다음에 고용 시장이 안정된 거를 특히나 자기가 많이 자기 스스로를 어필했거든요. 많이 트윗에 날리고 나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이번에 사실 중간선거 전에도 시장이 빠지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날 찍어라고까지 그렇죠.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약간의 확신, 그리고 또 본인이 당선된 이후에 시장은 최고점을 찍었잖아요. 어쨌거나 중요한 그렇죠. 거는. 그래서 저는 이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놓치고 싶지 않아서 상당히 불쾌하거든요. 지금 장이 빠지는 거에서.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도 또 괜히 가만히 있는 연준을 건드리기도 하고, 네가 제발 금리만 안 올려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네가 금리 올리니까 그런 탓을 돌리기 때문에 저는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실마리를 찾을 것 같아요. 일단 뭔가 좀 이렇게, 그러니까 뭐 지금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이렇게 같이 협상을 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거라는 어떤 거를 보여주지 않을까, 제스처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1월 말부터 12월 19일 날 금리가 결정이 되고 이후에는 사실 연말 랠리가 저는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약간 종식시키면서 저는 약간 좀 그런 좋은 흐름을 좀 예상하고 있는데, 또 일각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보면 뭐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지, 실제 애플 실적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이런 건 아니거든요. 다음 게 안 좋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을 종식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딱히 지금 당장 실적 발표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에 정말 쇼로 보여주는 게 제일 좋은 게 바로 중국 간 어떤 무역 분쟁, 이걸 완화시켜주는 모습이 좋은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거를 트럼프가 행동에 옮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물론 금리 인상은 12월에 할 것 같고 그건 뭐 안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건 파월 연준이 워낙 강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런 걸로 좀 풀어나가면 일단 지금의 어떤 문제는 약간의 센티먼트 투자 심리에 관련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이런 걸로 좀 풀어나가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거기에 좀 기대가 갖고 있는데 혹시 뭐 중국 쪽에서 다른 뭐 이런 것들은 캐치 못하셨잖아요. 저는 미국 쪽만 보니까 저는 그렇게 풀어갈 것 같은데 중국 쪽은 지금 좀 풀고 싶은 의지를 많이 보여주죠. 그래요? 그래요? 사실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뭐 우리끼리 얘기지만 뭐 우리끼리 얘기가 한 10,000명 같이 듣고 있죠. 시진핑도 약간의 뭐 바깥에 적을 좀 말씀하셨잖아요. 적을 좀 만들고 싶은 부분도 있잖아요. 돌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장기 집권을 위해서. 사실 그거는 어느 정도라고 어느 정도까지가 돼야겠죠. 이제 뭐 사실은 그렇잖아요. 뭐 실물 경제 타격 받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좀 넘어갔네요. 도를 좀 넘었죠.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많이 가고 이제 미국이 계속 미국 물론 이제 그 더 이상의 관세 부여에 대해서는 뭐 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발언도 하긴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계속 이제 오래되고 좀 이게 왜냐하면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안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진행된다고 하면은 사실은 좀 서로 힘들죠. 또 중국이 더 지금 좀 안 좋은 입장에 있는 건 사실이고. 저는 일단은 이머징 마켓 쪽이 먼저 시장은 좀 살아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이게 미국은 이머징 마켓이 무너질 때도 버텼잖아요. 지금 뒤늦게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약간 해서 키 맞추기 들어갔다가 근데 일단 대려 지금 사실 이머징은 빠지만큼 빠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 충분히 다 이 내성이 생겨갖고 일단은 먼저 반등할 것 같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미중 간의 어떤 그런 화해 무드로 딱 돌아서면서 이제 미국도 따라서 움직일 것 같아서 앞으로 시장은 뭐 특별히 저는 뭐 걱정 안 하는데 다만 이제 떨어진 폭이 워낙 크니까 지금 S&P 500 기준으로 치면 절반 가량이 지금 20% 이상 약세장 진입을 했거든요. 근데 뭐 중국은 뭐 더 할래요? 뭐 더 심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회복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런 투자 심리는 곧 회복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또 이제 사실 이제 뭐 마음만 먹으면 시장에 좋은 얘기를 들려줄 만한 게 되게 많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그렇죠. 마음만 먹고 나서면 근데 이제 안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부분에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의 경기가 하락을 하고 고용시장이 얼어붙고 그다음에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건데 사실 그런 내용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위주로 해서 좀 좋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요즘 방송 나가면 말도 못해요. 막 미국 때문에 빠진다는 거 이제 좀 한국이 올라올만 하니까 미국이 빠져갖고 빠진다 하면서 미국으로 막 화살을 돌리고 하는데 어쨌거나 그동안 잘 버텨준 것만도 다행인데 어쨌거나 이제 미국이 좀 뒤늦게 빠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 지금 많이 얘기하는 게 애플이 거의 지금 뭐 거의 회를 치고 있잖아요. 근데 애플이 지금 회를 치고 있는 또 그 우리가 그 뭐죠? 그 부품 그 하는 업체? 애플 관련 체인들 뭐 그런 관련 회사들 쭉 해서 뭐 걔네들이 지금 뭐 생산량을 감축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 이제 두들겨 맞고 있는데 애플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뭐 갔더니 뭐 그런 건 없었나요? 막 이렇게 보통 우리 애플은 뒤에 껍데기가 없잖아요. 사과 표시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 애플에 대한 어떤 매장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애플 스토어는 여전히 좀 붐볐던 것 같고요. 상황 중이고. 네. 그 핸드폰을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거를 뭐 제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는 그렇죠.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니까. 근데 애플은 또 제가 봤을 때는 한번 그냥 겪는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요. 애플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요? 네. 근데 애플이 이제 지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사실은 그 중미 무역 전쟁이 애플까지 번진다라는 그런 어떤 공포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그렇죠, 요새 뭐 이제 뭐 출하량을 줄어들고 막 그런 얘기 하니까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체인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 애플 자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애플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항상 그런 잡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잘 겪어내지 않을까. 그런 거 치고는 사실 주가가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저는 잘 견뎌낼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어쨌거나 뭐 버핏도 또 추가 매수했기 때문에 한 50만 주를 샀죠. 그래서 일단 조금 좋은 방향을 보고 있지만 문제는 지금 이제 그 9월에 갓 들어오는 분들이 문제거든요. 9월에 그렇죠. 갓 시작한 거죠. 미국 주식을. 그래서 들어오자 왕창 물려갖고 이제는 내가 미국을 해도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 갖고 계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 좀 긴 호흡에서 좀 보셔야 된다고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거나 연말 그다음 내년 연초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으니까 좀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미국은 저희가 이제 방송하는 게 오늘 이제 수요일인데 내일 또 이제 추수감사절로 또 휴장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뭐 지금 뭐 거의 들뜬 분위기죠. 시장 주식에 그렇게 큰 관심은 안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장이 좀 빠지더라도 뭐 크게 반등이 나올 수도 없는 구간이고 그러니까 지금 다 떠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안 계실 동안에 그 동안에 뭐 한국도 많이 빠지고 중국도 많이 빠지고 미국도 많이 빠지고 있었는데 그냥 중국만 미국은 빼고 중국에 대한 어떤 뭐 약간의 좀 시장이 나아질 어떤 그런 기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좀 뭐 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에는 뭐 크게 급반등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크게 일단은 올해는 지나야 될 것 같다.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선별적으로 들어가야죠. 뭐 중국 정부에서 지금 실물 경제에 뭐 어떤 활력을 불어넣기에 인프라 쪽으로 많이 이제 지원하는데 그런 인프라 관련 업체라든지 뭐 그런 선별적인 투자가 좀 필요하죠. 아까 제가 우리 MZ께서 하신 말씀 중에 굉장히 인상에 남는 거 뭐냐면 긴 호흡에서 투자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긴 호흡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은 많지 않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막 잡스러운 기업에 투자 뭐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는 기업인데 또 갔더니 뭐 배가 없더라, 농지가 없더라 또 이런 일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사실 좁혀보면은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런 기업들이. 그렇죠. 사실은. 근데 좀 재미없죠. 주가 흐름이. 그러니까 재미는 없지만 또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게 맞는 거라고 말씀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긴 호흡에서 투자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지만 제가 한번 예전에 물어본 것 같은데 여쭤본 것 같은데 장이 어려웠다가도 결국 그 종목들은 다 회복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렇죠. 그때 한번 그런 좋았던 종목들은 결국 다 회복하는 다 돌아왔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항상 위기는 올 수 있어요. 위기는 올 수 있고 그걸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측한다고 그러면 진짜 아까 말씀하신 하와이에 있지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렇죠. 이런 지하에서 우리가 이런 방송을 왜 하겠습니까? 추운 데서 밥도 못 먹고.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위기가 왔을 때 내가 어느 종목을 보유하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내일 당장 반등이 오더라도 나는 제외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부터 반등이 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 MJ께서 1시간 반 동안 미국에 갔다 왔던 기업 탐방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약간이었지만 미국 중국에 대한 어떤 약간의 뭐라죠? 아까 이제 자전거가 벌어져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첨단 기업도 첨단 기업적으로 커지고 있지만 반면에 약간의 아직까지 의식이 좀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얘기해 주셔갖고 상당히 재밌게 좀 들었고요. 다음에 또 언제 또 가세요? 만약에 스케줄 있다 그러면 일정이 있다 그러면 아직은 계획되어 있는 거는 없고요. 없고요. 네, 너무 피곤한 것 같아요. 네. 갔다 오면 네. 4일 일정이었나요? 네. 원래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4일이면? 그다음에 갔다 와서 막 엄청 또 뭐 뒷일 있잖아요. 보고서 쓰고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만들고. 아니요, 뭐 제가 그걸 할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어쨌거나 이런 것도 자주 갔다 오셔야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적어도 아까 제가 중간에 얘기했지만 내가 써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누군가 보고 와서 듣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뭐 지금 미국만 투자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중국도 투자 가능하고 일본도 가능하고 심지어 베트남, 인도네시아까지 투자 가능한데 베트남 뭐 가보지도 못한 게 또 써보지도 못한 물건을 어떻게 여기서 주식을 사서 거래하는 자체가 너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 MJ께서 좀 나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자주 갔으면 좋겠어요. 뭐 물론 이렇게 아까 보니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공기가 안 좋아서 방독면 하나 차고 가면 되잖아요. 네. 방독면 끼고 다니면서 여러 분 돌아다니시고 그다음에 이왕이 북경 말고 좀 이렇게 좀 더 아래쪽 도시 좀 어느 수준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그러니까 그쪽에만 또 몰릴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좀 더 가서 조금 더 못 사는 도시에 가서 좀 느껴보고 싶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상해도 심천도 한번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오면서 오늘 어쨌거나 1시간 반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끝으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제가 딱 10초만 드리겠습니다. 뭐 하시고 싶은 거 없어요? 날씨가 너무 추워져가지고 추운 거는 이제 더웠잖아요. 네. 또 추울 일만 남았죠. 이제 시작인데 이제 몸조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혹시 뭐 가서 뭐 감기 같은 거 걸리지 않아요? 아니요. 내일부터 굉장히 춥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내일부터 춥고요. 제가 날씨를 좀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 잠깐 또 올라갔다가 내일은 좀 단단히 입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도 이미 뭐 단단히 입었는데 더 단단히 입는다는 건 뭘 뜻하는 거죠? 내복을 입으세요. 이제 오리털 파카를 입어야죠. 네, 하여간 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저희는 지금 오늘 좀 일찍 끝내고요. 저희 저녁 먹으러 일단 좀 출동하겠습니다. 그동안 1시간 반 동안 청취자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